이런 밤이 제게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닷소리가 밀려들던 그 밤, 어둠 속에서 그이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어요. 마디마디에 세월이 박혀 있는 수십 년 동안 망치와 톱과 운전대만 쥐어온 손. 그런데 그 손이 저를 만질 때만큼은 어찌 그리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이와 함께한 그 밤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이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며 뭔가를 말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 비 오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판을 사들고 빌라까지 걸어가는 15분 거리의 길이 제 하루 중 가장 긴 외출이었으니까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고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장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을 반쯤 돌았을 때 봉지 바닥이 빗물에 젖어 찢어졌습니다. 콩나물이 쏟아지고 계란이 바닥에 부딪혀 두 개가 깨졌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주워 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비에 젖은 59 여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줍는 모습은 아무에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말없이 내려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을 주워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꾸도 없이 이미 봉지를 묶어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고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조수석에 앉았고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한 겹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설면서 편안한 냄새라고 해야 맞겠지요. 나무. 오래된 나무를 켤 때 나는 그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시트와 천장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운전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손이 참 컸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 잔음이 여러 개 나 있었지만 아까 제 봉지를 다룰 때는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다는 걸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라 주소를 말하자 그 사람이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저도 그쪽입니다. 같은 동네예요. 요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았고 그 사이에 차는 이미 빌라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유리 위를 쓸 때마다 빗물 너머로 빌라 불빛이 일렁였고 택시 안은 그 나무 냄새와 빗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라 앞에 차가 서자 그 사람이 먼저 내려 트렁크에서 봉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뺏으려 했지만 이미 3층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고 숨이 차오르는 계단에서도 그 사람은 한 손에 봉지를 든 채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현장과 택시를 오가며 다져진 체력이라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이에 비해 몸이 단단하다는 건 계단 몇 층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지요. 302호 앞에 봉지를 내려놓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연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고 있었어요. 여기 사세요? 네, 301호입니다. 벽 하나 사이.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301호 문이 닫혔고 복도에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젖은 봉지를 풀어 냉장고에 넣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 한 컵을 씻어 안쪽에 넣었는데 한 공기, 늘 한 공기. 3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인분을 지었던 손이 이제는 밥솥 안에 한 줌의 쌀만 넣고 뚜껑을 닫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가 아직도 차가웠고 반찬 하나에 반 공기도 채 비우지 못하는 밥상이 언제나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차가움 옆에 다른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나무 냄새, 와이퍼 소리, 큰 손이 봉지를 집어 올리던 동작, 같은 동네에요라고 했던 낮은 목소리. 밥을 한 숟가락 떠올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벽 너머 301호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망치인지 나무를 다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벽 하나 건너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이 빌라에 이사 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그 말이 이불 안에서 맴돌았지만 코끝에 남아있는 나무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으면서도 그 택시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작은 방석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택시 안의 5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에 나섰을 때 301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너머에서 그 사람이 점퍼 지퍼를 올리며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택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등은 굽지 않은 채 곧았지요. 저는 봉투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비도 오는데 짐까지 들어다 주시고. 그 사람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더니 문을 닫았어요. 인사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반응이었고 저는 복도에 혼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뚝뚝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 바로 뒤에 어젯밤 택시 안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치듯 떠올랐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말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수도꼭지였습니다. 일주일째 한쪽으로 물이 새면서 밤마다 또르르 소리를 내던 수도꼭지가 멀쩡해져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려보니 매끄럽게 돌아갔고 물줄기도 한 방향으로만 떨어졌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누가 이걸 고쳤을까 생각하다가 아침에 나가면서 현관 잠금을 깜빡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녁 때 복도에서 도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빌라 우편함에 301 김도안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수도꼭지 도안 씨가 고치신 거예요? 도안은 시선을 잠깐 내리깔더니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소리가 나서 그게 전부였어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고쳤는지 언제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거잖아 하는 경계심과 아무 데가 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소한 감각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고마움의 표현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도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밥 한 공기를 쟁반에 차려들고요. 32년 동안 급식실에서 수백 명분 식단을 짜던 습관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는지 밑반찬 종류를 고르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밥을 차린 게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이라는 사실은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건너면서야 깨달았어요. 도안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의 방 안이 잠깐 보였습니다. 놀라울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탁자,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바닥에 공구 가방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도꼭지 고쳐주신 거 고마워서요. 많지는 않은데 같이 드시죠. 도안이 고개를 숙이더니 쟁반을 받아 안쪽 탁자에 놓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돌아가려다가 도안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같이 앉으시죠.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안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쓸렸어요. 빠르게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을 때까지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밥을 먹어온 사람의 속도와 자세였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 식사가 아니라 끼니를 처리하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 도안이 일어서더니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빈 그릇을 수돗물에 하나씩 씻고 있었어요. 찌개 냄비까지 깨끗이 헹궈서 쟁반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습관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왜 하필 습관인지 누구에게 배운 건지 묻고 싶었지만 도안의 등이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했고 물기가 천천히 마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그릇을 씻는 것에 더 정성을 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302호로 돌아와 밥솥을 열어보니 안에 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2공기를 지었으니까요. 남은 1공기를 보면서 내일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올라왔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어요. 뭘 기대하는 거야? 밥 한 끼 대접한 거잖아.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 반찬 가게 앞에서 한 여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6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시원했어요. 아이고, 혹시 위쪽 빌라 새로 이사 온 분 아니에요? 302호? 박지은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빌라 사정을 환히 꿰고 있었어요. 저보다 9살이 많았지만 말투에 힘이 있고 눈매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거기 301호에 김도한 씨 살지? 조용한 사람이야. 지은 언니가 반찬을 덜면서 무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지은 언니가 봉지 입구를 접으며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택시만 모는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사업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있고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지은 언니는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돌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빌라 우편함 앞을 지나다가 도안과 다시 마주쳤어요. 도안이 우편함에서 뭔가를 꺼내며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때 낡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가죽이 벗겨진 자리에 실밥이 드러나 있는 지갑이었어요. 지갑 너무 낡았는데 바꾸시지 그래요. 도안이 지갑을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못 바꿉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설명은 없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갑을 넣는 손동작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만 제 눈에 걸렸어요. 아, 그리고 옆집이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도안이 고개를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찰나였어요. 눈이 깜빡이는 것보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도안의 어깨가 살짝 경직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돌아왔고 도안은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뭐지, 방금? 혼자 우편함 앞에 서서 생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꼬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응한 건지 아니면 제가 과하게 의식하는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벽 너머 301호 쪽을 보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도안은 이미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또 새벽 운행을 나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실내화를 벗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복도 천장에 현관 조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깜빡이던 형광등이 새하얀 LED로 교체되어 있었고 복도가 처음으로 환하게 밝았어요. 관리실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이 빌라에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이런 감각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새 조명 아래 서서 환해진 복도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도안이 언제 이걸 바꿔놓은 건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질문만 늘어나고 대답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불을 덮으면서 벽 너머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새 조명의 불빛이 현관 틈새로 가느다랗게 들어와 방 한쪽을 밝히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나면서 저와 도안 사이에 말로 정하지 않은 규칙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저녁이면 제가 밥을 차려 도안의 문을 두드렸고 도안은 말없이 문을 열어 쟁반을 받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씻어 쟁반에 엎어놓고 제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아침에 현관을 열면 깨끗하게 마른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릇 위에 물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하나 행주로 닦아서 엎어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어느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빌라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녹슨 빨래 건조대 하나와 시멘트 바닥뿐이었는데 그 휑한 공간이 제가 가끔 바람을 쐬러 올라가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 철문을 밀고 나갔더니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안 씨였습니다. 건조대 옆 시멘트 턱에 앉아서 캔맥주를 하나 들고 있었고 옆에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옆 시멘트 턱을 손바닥으로 한 번 두드렸어요. 앉으라는 뜻이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도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데는 몇 초가 더 필요했습니다. 앉았습니다. 도안이 옆에 놓아둔 캔을 저에게 밀었고 저는 받아서 탭을 열었어요. 차가운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첫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겨울 공기와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옥상 건조대가 가볍게 흔들렸고 멀리 도로를 지나는 차 소리가 간간히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선생님, 밥은 잘 드십니까? 낮고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에게 밥을 잘 먹느냐고 묻는 게 이상할 수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묻고 있는 건 밥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잘 먹죠 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도안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캔맥주가 반쯤 비었을 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는데 겨울 옥상의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종류여서 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녁 밥상이 오가는 사이에 도안이 제 집에 들어와 앉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건너다니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302호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제가 먼저 말한 것이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고 그날부터 저녁 식사는 302호 부엌에서 이루어졌어요. 감자탕을 끓인 날이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2시간 넘게 푹 고아서 감자와 깻잎을 넣었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냄비를 식탁 가운데 놓았어요. 도안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서 입에 넣더니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씹는 것도 아니고 삼키는 것도 아닌 상태로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감자탕 국물이 따뜻하다는 말일 수도 있었고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32년 동안 급식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어요. 아이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치우면서도 불평 한 번 한 적 없었고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죽과 미음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 제 밥을 먹고 따뜻하다고 말해준 기억이 있었던가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을 하면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고 그걸 들키는 건 싫었으니까요. 옥상에서 맥주를 나눈 게 두 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독 차가웠고 캔 표면에 성에가 끼기 시작할 만큼 기온이 내려가 있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떠난 남편이자 딸 수진이 아빠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 목이 잠기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목 안쪽에서 걸렸고 눈 아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안이 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제 어깨 위에 무언가 무겁고 따뜻한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안이 자기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준 것이었어요. 안감에서 나무 냄새가 올라왔고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천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점퍼를 걸쳐준 손이 제 어깨 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크고 거친 손이 제 왼쪽 어깨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숨을 쉬면 그 손이 떠날 것 같아서, 아니 숨을 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만 어깨 위 손의 온기만은 바람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릅니다. 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체온이 제 몸에 닿아 있었고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눌렀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손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밤에 처음 알았어요. 도안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춥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점퍼를 돌려주려 했지만 도안이 먼저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점퍼를 어깨에 걸친 채 방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는데 어깨 위에 남은 손의 감각이 점퍼를 벗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그 말을 3번쯤 되뇌었지만 어깨에 남은 온기가 더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감에서 올라오는 나무 냄새가 이불 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며칠 전 택시 안에서 맡았던 것과 같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며칠 뒤 도안의 택시를 타고 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시보드 위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였어요. 회색 하늘 아래 파도가 부서지고 있는 풍경이었는데 사진이 발에서 꽤 오래전에 찍은 것 같았지요. 도안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벽 너머를 보았습니다. 301호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를 다듬거나 두드리는 나지막한 소리. 이 사람은 밤마다 뭘 하는 걸까? 저는 눈을 감으며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침묵보다 편안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도안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우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정숙 씨, 겨울 바다 좋아합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숙 씨.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귀가 알아차렸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것을 들킬까봐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보는 척했어요. 겨울바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잦아들지 않았고 어깨 위에 남아있던 며칠 전 손의 온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 바다 좋아합니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이불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이 나이에 남자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판단 자체를 할 자격이 제게 있는 건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지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나서 쉰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이상한 소리 하나만 해도 돼? 지은 언니가 기침을 1번 하더니 해봐라고 했어요. 제가 겨울 바다 이야기를 꺼내자 언니는 잠깐 조용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 뭘 그렇게 생각해? 바다 바람 쐬고 오면 되지. 그 한마디가 참 가벼웠는데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냥 가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까지 두어 벌을 넣다가 손이 저절로 쌀 2컵과 된장 1봉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32년 습관이 손에 남아서 어딜 가든 밥부터 걱정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도안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방을 꾸리는 손을 멈추지 않게 했어요. 아침 9시에 빌라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안의 택시가 골목 초입에 서 있었고 도안은 운전석 옆에 서서 트렁크를 열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건네자 도안이 받아서 트렁크에 넣더니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 자리에 작은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처음 이 택시를 탔던 비 오는 날에도 있었던 그 방석. 누군가 앉을 때 편하라고 일부러 놓아둔 쿠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건가 아니면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도안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안은 라디오를 틀었는데 주파수를 맞추자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가수의 곡이었고 멜로디가 귀에 닿자 입이 저절로 움직여 가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 소절쯤 읊조렸을 때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도안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웃는다기보다는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달라 보였어요. 주름 사이로 빛이 드는 것 같았고 저는 그 표정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마디마디가 굵은 손가락, 손톱 옆으로 작게 남은 흠집들. 이 손이 30년 동안 인테리어 현장과 택시 운전대를 오가며 만들어진 손이라는 걸 알고 나니 그 거친 표면이 다르게 보였어요.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눈앞에 남아있는 건 풍경이 아니라 도안의 손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달려 바닷가 근처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안이 예약한 펜션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짜리 건물이었고 창문 너머로 겨울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자 거실과 작은 부엌 그리고 방이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3초가 걸렸고 그 3초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차에서 자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는데 거실 바닥이 넓었고 이불장에 여분의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이 넓으니까 이불 따로 깔면 되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온하게 나왔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여름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사람이 없었고 파도 소리만 크게 울렸으며 바람이 뺨을 베듯 지나갔습니다. 머플러를 여미는데 매듭이 풀렸고 손이 시려 다시 묶으려 하자 옆에서 도안이 자기 머플러를 벗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목에 감아주었는데 그 천에서 또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도안 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뺐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자기 것보다 제 그릇을 먼저 살폈고 점퍼를 벗어주고 자기는 바람을 맞았으며 방 하나짜리 펜션에서 차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 패턴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오래 혼자였다는 것. 혼자인 사람은 자기에게 쓰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 자기가 추운지 배고픈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요. 파도가 밀려와 발밑에서 부서지고 있었고 도안이 바다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숙 씨, 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툽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그 한마디가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렸을 때 도안의 옆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단하고 무뚝뚝하기만 하던 사람의 턱선이 흔들리고 있었고 눈이 바다 쪽을 향한 채 깜빡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어요. 가져온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고 된장을 풀어 찌개를 올렸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벽이었지만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32년간 서 있던 급식실 부엌도 제자리는 늘 2평 남짓이었으니까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거실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안이 부엌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만나자 도안이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가운데 놓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도안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 끼 가지고 뭘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도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어요.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고 밖에서 파도가 먼 곳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고 밥알이 목구멍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겨울 바닷소리가 한 겹 더 가까이 들렸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추었습니다. 수진이 아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 3년 간병의 무게가 목 안쪽을 틀어막았어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코에서 멈추었고 눈 아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안의 손이 움직였어요. 큰 손이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감싸는 힘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도안이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제 손을 당겨 자기 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다른 팔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옥상에서 점퍼를 걸쳐주던 것과는 다른 두 팔로 감싸는 분명한 포옹이었습니다. 도안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이 제 귀에 직접 닿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이었을까? 아니면 더 오래전이었을까? 기억을 더듬는 사이에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지만 도안의 가슴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고만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리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저 두 팔의 힘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무거웠습니다. 겨울 바다소리가 창밖에서 밀려들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 누군가의 체온이 제 얼굴 위로 내려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 밤이 아니었으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얼마 뒤에 도안이 천천히 팔을 풀었습니다. 일어서더니 이불장에서 이불을 꺼내 거실 바닥에 깔았어요. 오늘은 이만 주무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려다가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끝까지 미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문이 손가락 한마디쯤 열린 채로 남았고 그 틈으로 거실에 불빛이 가느다란 선을 그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았어요. 귀에 아직 도안의 심장 소리가 남아 있었고 코끝에는 나무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아직 평소 박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불규칙한 리듬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이 무섭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거실에서 도안이 이불 위로 뒤척이는 기척이 아주 낮게 들려왔어요. 그 사람도 잠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실 쪽을 보니 이불이 이미 개켜져 있었고 도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마당 너머 언덕 쪽에서 도안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뒷산을 다녀온 모양이었는데 숨이 차 있지도 않았고 이마에 땀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어요. 겨울 아침 찬 공기를 뚫고 산을 오르내리고 온 사람의 모습이라기에는 걸음이 너무 가뿐했습니다. 도안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은 3초도 되지 않았는데 그 3초 안에 어젯밤의 포옹이, 심장 소리가, 문틈 사이 불빛이 전부 올라왔어요. 도안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당에 찬 공기가 끼어 있었지만 그 공기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안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 앞에 서더니 거친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볼륨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잠결에 엉킨 머리카락이었을 텐데 그 동작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몸이 먼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도안의 손가락이 귀 뒤를 스쳤을 때 숨이 가빠졌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도안의 점퍼 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의 일을 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안이라는 사람의 체력이 나이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말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30년간 현장에서 몸을 쓴 사람의 힘은 겉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 지구력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63세 남자가 이렇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30년 동안 얼마나 자기를 억눌러 왔는지가 전해졌어요. 억눌러 온 것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괜찮습니까? 도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2년 만에,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것이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웠어요. 이 나이에 제가 아직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펜션 안에서 처음으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도안이 제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랬어요. 가장 깊은 순간 뒤에 가장 일상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밥을 짓는 동안 도안이 펜션 문짝의 경첩이 삐걱거리는 것을 공고 없이 손으로 고치고 있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제가 돌아보자 도안이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확인했어요.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몸에 밴 동작이 손끝에 남아있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점심을 먹고 근처 어촌시장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생선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할머니들이 좌판 위에 미역과 건어물을 늘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안이 귤 한 봉지를 사서 제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저는 모직 장갑 한 켤레를 골라 도안에게 내밀었어요. 서로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지요. 도안이 장갑을 받아 끼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더니 맞습니다라고 한마디 했고 그 짧은 확인이 저에게는
큰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도안이 말을 꺼냈어요. 오늘따라 입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먼저 말을 시작했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이 제가 쓸 때와 완전히 다른 뜻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쓸 때는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라는 벽이었는데 도안의 입에서 나오자 벽이 아니라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방파제 위에 겹쳐져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날 밤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울었고 도안이 안아주었지만 오늘은 울음도 위로도 아닌 다른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도안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고 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깊었습니다. 도안의 간절함은 아침과 또 달랐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닫아두었던 문이 전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하루에 3번 멈추지 않는 지구력이라는 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건네지 못한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었고 그 쏟아짐 앞에서 저는 숨이 가빠지면서도 이 사람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속궁합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맞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예순셋 맞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도안이 한 일이었어요. 도안이 제 이마에 입술을 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따뜻해요. 며칠 전 302호 식탁에서 감자탕을 먹으며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 밤의 따뜻해요는 국물의 온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따뜻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또 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펜션 안을 둘러보았는데 이틀 밤을 보낸 이 작은 공간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어제까지 좁다고 느꼈던 부엌이 도안과 나란히 서면 딱 맞았던 거실이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안이 트렁크에 가방을 싣는 동안 저는 먼저 조수석에 앉았어요. 방석 위에 앉아 처음 이 택시를 탔던 비 오는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도안이 운전석에 앉았고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는 먼저 도안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도안의 손이 따뜻했고 운전대 위에 올려놓은 그 손을 제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돌아가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빌라 복도에서 이웃으로 마주치는 것과 겨울 바다 앞에서 손을 잡는 것은 같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도안이 제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으며 기어를 넣었고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깊이 든 것은 아니었고 눈을 감은 채 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속도가 느려진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감각에만 의지했더니 차가 평소보다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도안이 속도를 줄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느려진 속도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눈을 감은 채로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풀고 302호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전화를 안 받아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틀 동안 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랑 여행 좀 갔다 왔어. 친구? 무슨 친구? 엄마 친구가 어디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언니라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어요. 수지는 다음에 내려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말투가 평소의 안부 인사와 달랐지요. 무언가를 확인하러 오겠다는 어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예고 없이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코트를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을 안으로 들이고 차를 끓이려는데 수진이 현관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선이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1호에 도안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택시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는데 복도에서 수진과 눈이 마주쳤고 도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도안이 301호로 들어간 뒤 수진이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도안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딸의 눈이 먼저 잡아챈 것이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수진의 눈이 이미 답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 안쪽을 훑었어요. 식탁 위에 밥그릇 2개가 엎어져 있었고 싱크대 옆에 남자 것으로 보이는 큰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웃이 아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까지 울릴 만큼. 저는 그냥 이웃이야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기 전에 수진이 먼저 쏟아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이에요. 겨우 2년. 수진아,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엄마한테 잘해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컵을 잡고 있을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제 안의 벽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벽은 제가 힘겹게 허물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말을 딸이 바깥에서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뭘 알아요. 외로우니까 아무한테나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하는 거라는 건 알았어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엄마가 무너지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본 아이였으니까 엄마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라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넘어간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고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1시간쯤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그 사람이랑 더 만나면 나 진짜 안 내려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밥솥 안에 2공기 분량의 쌀이 남아 있었는데 그 쌀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안의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복도에 나갔을 때 발견했는데 접힌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도안 씨가 제게 쓴 글 중 가장 아픈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도안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택시가 새벽에 나가고 깊은 밤에야 돌아왔으며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나무 다듬는 소리도 멈추었어요. 밥솥 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공기를 지을 힘도 2공기를 지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갔지만 시장에 나갈 마음이 잃지 않았고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이 지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주일째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찾아온 것이었어요. 언니의 얼굴에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숙 씨, 나 좀 들어가도 돼? 할 말이 있어. 지은 언니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언니가 먼저 주방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싱크대 위에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밥솥 뚜껑은 닫힌 채 며칠째 열리지 않은 것이 표가 났습니다. 냉장고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반찬통은 비어 있었어요. 언니는 그 풍경을 다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다가 자기 가방에서 반찬 2통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제가 대답하지 않자 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짧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도 답답함도 그리고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결심 같은 것도요. 정숙 씨,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손님한테 반찬 떼어줄 때의 그 넉넉한 톤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참다가 꺼내는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도한 씨 이야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잡으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며칠째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고 벽 너머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지은 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쉬어가며 말했어요. 도안이 젊었을 때 인테리어 시공 회사를 했다는 것, 32살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 하루아침에 전부 잃었다는 것.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뒤가 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이었대. 저는 입을 다문 채 듣고만 있었어요. 도한 씨가 원망을 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탓을 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집안을 못 일으켜서. 그 말만 되뇌면서 30년을 일만 했대. 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도안은 아내가 떠난 뒤 인테리어 현장을 닥치는 대로 뛰었고 50살이 넘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따서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30년을 살았다는 것을 언니가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 양반이 돈이 없는 줄 알지? 낡은 점퍼에 월세방에 택시까지. 누가 봐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정숙 씨,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돼. 저는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엄마한테 잘해요? 그 말이 도안의 진짜 모습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도안 씨가 돈을 숨기는 게 아니야. 언니가 반찬통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산 인생이 부끄러운 거야. 30년 동안 돈만 벌었는데 그 돈으로 뭘 했냐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돈 보고 오는 사람은 다시 겪기 싫은 거고. 그 말을 듣자 도안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낡은 점퍼에 찢어진 안감, 모서리가 해진 지갑을 이건 못 바꿉니다라며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넣던 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던 301호 벽. 돈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돈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돈 때문에 다시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언니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사람 방에 가봐.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머릿속에서 지은 언니의 말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어요. 결국 현관에서 슬리퍼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301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더니 정말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올 수 있다고 열어두는 사람의 습관이었을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숨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도안의 방은 제가 처음 밥을 가져갔던 날 잠깐 보았을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작업대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바닥에 공구 가방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한 장, 달력 하나, 커튼조차 없는 창문 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돈은 모았지만 삶은 모으지 못한 방이었지요. 작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에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대패밥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무 냄새. 처음 택시를 탔을 때 맡았던 점퍼 안감에서 났던 펜션에서도 희미하게 느꼈던 그 냄새의 근원이 여기였지요. 나무 조각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도마였어요. 부엌에서 쓰는 크기의 나무 도마가 반쯤 다듬어진 채 놓여 있었고 표면을 만져보니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마다 벽 너머에서 두드리던 소리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도마 옆에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그 지갑이었어요. 이건 못 바꿉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지갑. 접힌 부분이 벌어져 있었는데 안쪽에 작은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도윤 5살이라고 쓰여 있었고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지갑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볼펜으로 쓴 글씨가 겉에서도 비쳐 보였습니다. 수첩을 열자 첫 페이지부터 날짜와 음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1월 3일 된장찌개, 11월 7일 감자탕, 11월 15일 콩나물국, 11월 22일 김치찌개, 12월 1일 시금치 된장국, 12월 8일 미역국. 한 줄 한 줄 삐뚤빼뚤한 글씨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안에게 차려준 밥의 목록이었어요. 날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무슨 국이었는지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계란말이라고 한 줄이 더 있었고 어떤 날은 귤 3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과 함께 귤을 올려놓았던 날을 도안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에 글씨가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었어요. 정숙 씨,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투른 글씨였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서 멈칫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거운이라는 글자 위에 줄을 긋고 다시 쓴 흔적이 있었어요.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고를 때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 감자탕을 먹으며 들었던 따뜻해요와 겨울 바다밤에 들었던 따뜻해요라는 말들이 겹쳐졌습니다. 수첩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어온 사람이 누군가의 밥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빈 그릇을 매번 씻어서 엎어놓았던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길이 없어서 가르시라도 깨끗이 돌려보내려 한 것이었다는 것. 낡은 지갑을 바꾸지 못한다던 그 사람이 이 수첩을 서랍 안에 넣어두고 매일 저녁 한 줄씩 적고 있었다는 것.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되지 못했고 눈에서 물만 흘러 수첩 표지 위에 떨어졌어요. 나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방 전체가 도안의 30년이었고 이 수첩은 도안의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간 모아온 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밥 한 공기가 더 무거웠다는 것을 이 삐뚤빼뚤한 글씨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첩을 손에 쥔 채 일어섰을 때 다리가 저려 있었어요. 도안의 방을 나와 302호로 돌아왔습니다. 밥솥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컵이 아니라 2컵. 물줄기가 쌀 위로 떨어지면서 쌀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고 쌀을 씻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 발로 저 사람한테 다시. 쌀을 씻던 손이 멈추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 문장이 또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진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날이 서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내일 내려갈게요. 왜? 또 무슨 일이야? 그냥요. 엄마 얼굴 좀 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밥솥 앞에 서 있었어요.
쌀 2컵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밥을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서 있다가 결국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2컵 분량의 밥이 되려면 40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페이지를 다시 넘겼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진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진의 눈에는 화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싸우러 온 사람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엌 쪽을 먼저 보았어요. 밥솥 위에 김이 오르고 있었고 식탁에 반찬 2가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가 가져다 준 반찬이었지만 수진은 그걸 모를 터였어요. 엄마, 밥은 먹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 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통 2개와 계란 몇 알, 그리고 시든 파 한 단. 수진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밥 안 먹은 거 며칠이에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오늘 하루만.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고 수진에게 이불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수진은 거실에 이불을 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벽 너머 301호 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도안이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쯤 되었어요. 거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나간 것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아니었으니 바람을 쐬러 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는데 슬리퍼를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이불 위에 앉더니 2 무릎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진이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 앞에 앉았는데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그늘져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씹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웃는 거 본 게 몇 년인지 알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진이 식탁 위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 아프고 나서부터 엄마 웃는 거 못 봤어요. 5년이에요, 엄마. 5년.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해부터 세면 정말 5년이었습니다. 간병 3년, 사별 후 2년. 그 시간 동안 제가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수진의 눈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밥상 위 숟가락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빌라 앞에서 빙판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이 막혔어요. 제가 도안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네 새벽엔 빙판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도안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새벽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빌라 앞 골목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돌아갔다는 것을 수진이 우연히 본 것이었어요. 뿌리고 나서 돌아가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식탁 위에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밥 위도 아니고 반찬 위도 아닌 식탁의 빈자리 위에 한 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보고 오는 사람이면 새벽에 그런 짓 안 해요.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소리를 참으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31살의 딸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려다 엄마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결심한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울음소리 듣고 싶었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5년간 쌓아 올린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를 그 문장이 수진의 한마디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아빠가 엄마의 울음을 원했겠느냐는 말. 그것은 아빠가 엄마의 행복을 원했을 거라는 뜻이었고 딸도 엄마의 행복을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고 비벼주었는데 이 동작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돌아가고 밥상을 치운 뒤 저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두 번. 안에서 기척이 났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도안이 서 있었어요. 택시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참인지 점퍼를 벗다 만 채 한쪽 소매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어요. 도안이 저를 보고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밥이 안 되었으니 빈 그릇이었어요. 흰 사기 그릇 하나. 그것을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도안의 눈이 빈 그릇을 보고 그 다음 제 얼굴을 보았어요.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눈 아래로 눈물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30년간 혼자 밥을 먹어온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어요. 도안이 그릇을 받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빈 그릇을 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도안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고 그 손 위로 도안의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울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302호에서 밥솥이 밥이 다 되었다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잠시 뒤 두 사람이 302호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밥을 퍼서 도안의 그릇에 담았고 국을 떠서 놓았어요. 도안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참을 못 뜨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삼키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안이 일어섰습니다.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려는 것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씻을게요. 도안이 멈추었어요. 그릇을 든 채 저를 보다가 천천히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제가 그릇을 가져가 물을 틀고 하나씩 씻기 시작했고 도안은 식탁에 앉아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등 뒤에 닿아 있다는 것을 물소리 사이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릇을 다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서자 도안이 식탁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수첩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안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고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안이 입을 열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도안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밥을 기록한 것이 부끄러운 건지 그 마음을 들킨 것이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30년간 밥 한 공기에 이토록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건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 저녁은 미역국 끓일게요라고 말했고 도안은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안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생선 굽는 냄새와 떡지는 김이 섞여 올라왔고 좌판 위에 봄나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 언니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언니가 안쪽에서 저와 도한 씨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입꼬리만 살짝 올렸어요. 그 표정이 수백 마디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빌라로 돌아와 302호에 들어섰어요. 도안이 점퍼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는데 안감이 찢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오랫동안 꿰매지 않은 채 입고 다닌 흔적이었어요. 저는 찬장에서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32년간 급식실에서 앞치마를 수선하고 아이들이 찢어온 가운을 꿰매주던 손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도안이 안 그러셔도 하려는 것을 제가 먼저 막았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점퍼 안감을 잡아당겨 한 땀씩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도안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제 손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집 수도꼭지를 고쳤던 것이, 현관 조명을 바꿔놓았던 것이, 펜션에서 삐걱거리는 문짝을 손본 것이, 미완성 나무 도마를 다듬던 것이 전부 고치는 행위였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물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해 관계를 고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점퍼 수선이 끝나고 실을 잘라 매듭을 지은 뒤 점퍼를 도안에게 건넸습니다. 도안이 안감을 만져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가볍게 살짝. 저는 그 손 아래로 몸을 기울여 도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창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있었어요. 언제 봄이 왔는지 모를 만큼 긴 겨울이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이 분명히 겨울의 것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 머물러도 눈이 부시지 않는 종류의 빛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도안의 어깨는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도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문장이 길었어요. 정숙 씨,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집에 온 기분입니다. 이 나이에 도안 씨가 방파제에 섰을 때는 사랑 고백이었으며 지금은 감사와 귀환의 말이었어요. 같은 말이지만 마지막 뜻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집에 온 기분이라는 것. 30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 저는 대답 대신 도안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에 도안이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더했어요. 도윤이도 언젠가 찾으면 밥 한 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도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30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보다 손의 힘으로 대답하는 쪽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도안 아저씨한테도 인사드리려고요. 수진이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니라 도안 아저씨라고 부른 것을 알아차리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다가 또 웃었어요. 5년 만에 이런 식으로 얼굴 근육이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듬해 봄 어느 아침이었어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두 공기. 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섞고 그릇 두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자리에, 한 그릇은 맞은편에. 반찬을 차렸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찌개. 32년 영양사의 손이 기억하는 균형 잡힌 밥상이었지만 이 밥상이 특별한 이유는 반찬의 가짓수가 아니라
그릇에 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닫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봄바람이 들어왔고 복도 너머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안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301호 앞을 지나 302호 앞에 선 도안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봄나물이었어요. 냉이인지 달래인지 봉지 안에서 초록빛이 비치고 있었고 흙 냄새가 봄바람에 섞여 올라왔습니다. 도안이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안을 보았어요. 식탁 위에 두 공기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도안의 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도안을 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 사이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웃는 것이 이렇게 온몸을 쓰는 일이었다는 것을 5년 만에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안이 봄나물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밥솥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김이 식탁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열린 현관문으로 봄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 김을 흩뜨렸습니다. 밥 두 공기, 열린 문, 봄나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밥상에는 몇 공기의 밥이 놓여 있습니까? 만약 한 공기라면 부디 문을 닫지는 마십시오. 누군가 봄나물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나이라서 안 되는 것은 없었어요. 이 나이라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밥 한 공기의 무게도 문 하나를 여는 용기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요. 저는 59에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오늘도 두 공기 밥을 짓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